수지는 거울 앞에서 하얀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반지하 원룸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하루하루를 버텨온 자신이 이런 날을 맞게 될 줄 몰랐다. 태석과의 만남은 운명 같았다. 그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일할 때 매일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건네던 따뜻한 미소부터 시작되었다. 괜찮겠어. 우리 집안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 태석이 걱정스럽게 말했을 때 수지는 오히려 안심했다. 정말 자신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결혼식 날 시어머니 정희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수진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좋은 딸을 얻게 되다니. 어머니가 잘해줄게. 정희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수진도 따라 울었다. 친정 부모를 일찍 잃고 홀로 살아온 그녀에게 정희의 말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 같았다. 신혼집은 태석집 근처의 고급 아파트였다. 정희는 직접 인테리어를 도맡아 했고 수진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두었다. 파스텔 톤의 소파, 따뜻한 조명, 그리고 부엌 한쪽에는 수진이 좋아한다고 했던 허브들이 작은 화분에 심어져 있었다.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다.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거 다 알아봤지. 태석이한테 들었거든. 바질 로즈마리. 요리할 때 쓰라고. 정희는 수진을 친정 딸처럼 아꼈다. 주말마다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고 수진이 모르는 요리법을 가르쳐 주었다. 명절에는 수진이 실수해도 웃으며 넘어가고 다른 친척들 앞에서 수진을 자랑하기 바빴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데 요리까지 잘해. 복 받은 거야, 정말. 태석의 아버지 역시 수진을 따뜻하게 대했다.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수진이 오면 표정이 밝아졌고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태석을 보며 수진이 있으니까 든든하다며 고마워했다. 수진은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었다.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지만 결혼과 함께 그 꿈을 접었다. 대신 집안일에 전념하며 태석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 새벽에 일어나 태석의 도시락을 싸고 저녁에는 맛있는 저녁상을 차렸다. 정희가 감기라도 걸리면 달려가서 간병했고 시아버지의 혈압약 챙기는 것도 수진의 몫이었다. 친정 식구가 없던 그녀에게 시댁은 진짜 가족 그 자체였다. 수진아,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해. 태석이 늦은 밤 귀가하며 말할 때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뭘 고생이라고 해요. 당신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요. 그 무렵 수진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왔다. 정희는 수진보다 더 기뻐하며 손발을 둘 곳 몰라 했다. 아이고,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빨리 좋은 소식을 주다니. 태석아, 너 정말 복 받은 거야. 이런 좋은 아내 어디서 또 찾겠어. 수진은 입덧이 심했지만 혼자 끙끙 앓지 않았다. 정희가 매일 찾아와 등을 문질러주고 소화에 좋다는 음식을 해다 주었다. 태석도 평소보다 더 자주 집에 들러 수진을 챙겼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며 수진의 배가 불러오자 온 가족이 아기용품 쇼핑에 나섰다. 정희는 최고급 유모차부터 아기 침대까지 아낌없이 지갑을 열어주었다. 아이한테만큼은 최고를 해줘야지. 우리 첫 손주인데. 수지는 이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이 어릴 때 그리워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수진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태석이 회사 이야기를 하면 시아버지가 조언을 해주고 정희는 동네 소식을 전하며 웃음을 유발했다. 수진도 임신 일기를 쓰며 느낀 소소한 일상들을 나누었다. 우리 아기가 태동을 정말 심하게 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럼 건강하다는 증거지. 아버지도 말 듣기 싫어서 뱃속에서 발차기를 했었거든. 시아버지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수지는 이런 순간들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태석의 품에 안겨 있을 때나 정희와 함께 아기 이름을 짓는 시간들, 시아버지가 손주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교육 계획을 설명할 때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해 가을 산모교실에서 만난 다른 임신부들은 시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수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다. 자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부러워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다니.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저는 친정 엄마보다 더 의지하고 있어요. 수진의 말은 진심이었다. 정말로 정희를 친정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었고 태석의 가족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겨울이 찾아오고 출산일이 가까워질수록 수진의 행복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렇게 사랑받으며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모든 따뜻함이 얼마나 잔인한 착각이었는지를. 아들 민준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수지는 육아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었다. 밤낮 없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 아이가 보채면 밤새 업고 달래기까지. 예전에 꿈꿨던 직장 복귀는 어느새 머나먼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수진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첫 아이라 다들 그런 거야. 정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엄마가 직접 키워야 아이가 엄마를 따른다며 수진이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했다. 태석도 변해가고 있었다. 신혼 초기에는 집안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퇴근 후에도 회식이나 골프 약속이 잦아졌다. 아이가 밤에 울어도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별실에서 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다.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민준이가 아빠를 기다리는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석은 짜증스럽게 반응했다. 나도 힘들어.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데. 집에서까지 잔소리 들으면 언제 쉬어?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수지는 자신이 태석에게 짐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책했다. 아이 때문에 예민해진 자신 때문에 남편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미안했다. 더 이상한 건 시댁 식구들의 미묘한 변화였다. 정희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수진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예전에는 수진이 아프기만 해도 달려왔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면 스스로 관리해야지라며 선을 긋는 듯 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손주가 태어나기 전에는 수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민준이에게만 관심을 보일 뿐 수진과는 대화를 피하는 것 같았다. 아버님, 오늘 민준이가 옹알이를 했어요. 아빠라고. 그래. 우리 민준이가 벌써.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만 관심을 보였다. 수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가족의 중심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우연히 정희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 아이는 잘 키우고 있어. 그런데 요즘 좀 뭐랄까 예전만 못해. 아이 낳고 나서 여자들이 다 그런가 봐.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신경질적이고 예민하다고? 오히려 모든 것을 참고 견디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날 밤 수지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확실히 예전만 못했다. 머리는 항상 대충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임신 전 날씬했던 몸매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옷차림도 편한 집콕룩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너무 게을러졌나? 수지는 다시 예전처럼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했다. 아이가 잠든 틈을 타서 운동도 하고 정희가 좋아할 만한 음식도 해서 가져다 드렸다. 태석에게도 더 신경 써서 그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정희는 억지로 하지 말라며 오히려 부담스러워했고 태석은 누가 하라고 했냐며 귀찮아했다. 수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뭘 해도 맞지 않는 것 같았다. 예전에는 뭘 해도 고마워하고 예뻐해주던 가족들이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였다. 더 충격적인 일은 민준이의 첫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일어났다. 수지는 정성스럽게 돌잔치 계획을 세우고 초대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정희에게 보여드렸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민준이 첫 돌이니까 특별하게. 수진아,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 간단하게 가족끼리만 하자. 괜히 돈 낭비하고. 수지는 아쉬웠지만 정희의 의견을 따랐다. 하지만 며칠 후 정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며느리가 너무 소극적이야. 첫 돌인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 민준이 돌잔치를 대충 하려고 해. 수지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정희가 간단하게 하자고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소극적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뭔가 이상했다. 자신의 기억이 틀렸나?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을 다시 꺼내보았다. 임신 중에 썼던 일기들을 읽어보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정희가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는 내용이. 수지는 자신이 착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정희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아니면 기억을 잘못한 것일까?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다. 분명히 했던 말을 안 했다고 하거나 반대로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다. 혹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기억이 혼란스러운 건 아닐까? 태석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수진의 말을 믿지 않았다. 너 요즘 예민해진 것 같아. 엄마가 평생 거짓말한 적 없는 분인데 왜 그런 의심을 해?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혹시 정말 자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수지는 정희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서랍에서 메모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진을 지칭하는 듯한 내용들이 있었다. 너무 눈치 없음, 요구사항 많음, 아이만 있으면 됨. 수지는 손이 떨렸다. 이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다른 며느리 이야기일 수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수진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자신이 알고 있던 따뜻한 가족의 모습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그날 밤 수진은 민준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처음부터 자신이 착각했던 것일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만이 수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뿐이었다. 민준이가 돌을 넘긴 어느 가을날 정희가 갑자기 쓰러졌다. 오전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길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것이다. 태석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은 수지는 민준이를 급히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상태가 어떻게 돼요?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뇌출혈이야. 수술은 했는데 의사가 예후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해. 태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정희를 바라보았다. 평소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다. 아무리 최근에 관계가 서먹해졌다고 해도 정희는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고마운 분이었다. 의사는 가족들을 불러 심각한 상황을 알렸다. 출혈 부위가 넓어서 의식을 회복하더라도 후유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수지는 그날부터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태석과 시아버지는 회사 일과 각종 절차 때문에 바빴지만 수지는 민준이를 친정이 없는 탓에 이웃에게 부탁하고 병원에 상주했다. 정희는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지는 정희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걸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입술을 움직였지만
명확한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정희가 자신을 알아본다고 생각했다. 수지는 정희의 몸을 닦아주고 식사를 도와주고 밤새 곁을 지켰다. 간병인을 쓰자는 태석의 말에도 제가 직접 돌볼게요라며 고집했다. 정희가 자신을 딸처럼 여겨준 만큼 자신도 친정어머니를 모시듯 정성을 다하고 싶었다. 2주가 지나면서 정희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다. 간단한 단어는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음식도 스스로 드실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수지는 정희의 시선에서 예전과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다. 차갑고 경계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어머니,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수진이 물으면 정희는 고개만 저었다. 예전처럼 수진에게 고마워하거나 애정을 표현하지 않았다. 병 때문에 그런 거겠지. 수진은 자신을 위안했다. 한 달이 지나자 의사는 정희의 퇴원을 허가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계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조건이었다. 수진은 정희가 집에서 편안히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희가 집에 돌아온 후에도 수진의 간병은 계속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정희의 방부터 들여다보고 약 시간을 챙기고 소화에 좋은 음식을 해드렸다. 민준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정희까지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희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다. 수진이 해주는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로는 불만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 약 어제 먹던 거랑 다른 것 같은데. 물이 너무 뜨거워. 이 반찬 짜다. 수지는 정희의 불평을 들을 때마다 더 정성을 다했다. 혹시 자신이 부족해서 정희가 불편해하는 건 아닌지 자책했다. 하지만 태석과 시아버지 앞에서는 정희의 태도가 달랐다. 그들에게는 수진이가 잘해줘서 고맙다며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수진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도 정희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정희의 상태가 안정되어 가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정희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수진이 늦은 시간에 정희의 방에 들어갔을 때 정희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다. 어머니. 수진은 급히 119에 신고하고 태석에게 연락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정희는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나이와 이전 뇌출혈 병력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다.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지는 태석과 시아버지와 함께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다. 정희가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아무리 최근의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해도 정희는 자신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처음 알려준 소중한 분이었다. 다음 날 오후 정희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다. 의사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었다. 수지는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민준이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보더니 입을 움직였다. 수진은 귀를 가까이 대었다. 고마웠어. 정희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분명했다.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정희가 자신에게 고마워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정성이 전해졌구나. 하지만 정희는 이어서 시아버지를 불렀다. 여보, 가까이 와봐. 시아버지가 정희에게 귀를 대자 정희는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 내용을 수지는 들을 수 없었다. 태석도 마찬가지로 정희로부터 무언가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장례 준비로 바쁜 며칠 동안 수지는 정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고마웠어라는 말이 진심이었을까? 그리고 시아버지와 태석에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장례식 전날 밤 수지는 정희의 방을 정리하던 중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시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다. 열어봐도 되는 걸까?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이 이겼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본 수진은 그 내용을 보고 얼어붙었다. 내 며느리는 수진이가 아니라 그 여자였다. 태석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내가 진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었던 사람. 수진이는 그저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수진의 손은 떨렸다. 유언장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태석이와 그 여자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수진이가 임신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제 더 이상 수진이를 가족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 아이만 있으면 된다. 수진이에게는 적당히 대하되 진짜 며느리를 위한 자리를 비워두어라. 수진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모든 사랑이 가짜였다는 말인가? 자신은 단지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라는 말인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잔인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수진이는 순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 줄 안다. 그 순진함을 이용해서 아이를 잘 키우게 하되 재산이나 가족의 진짜 비밀은 알게 하지 마라. 언젠가는 그 여자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이 될 것이다. 수진은 온몸이 떨렸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석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리고 정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 여자를 진짜 며느리로 여기고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사랑은 연기였다는 말인가? 자신을 딸처럼 여긴다던 말들, 고마워한다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인가? 수진은 유언장을 다시 봉투에 넣고 제자리에 놓았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아니, 지워지기는커녕 더욱 선명해졌다. 그동안의 모든 상황들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정희의 이중적인 태도, 태석의 무관심, 시아버지의 냉담함.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 아니었다. 단지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만 주어진 것이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일종의 대리모였던 것이다. 수진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걸까? 아니면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다. 분노였다. 자신을 이용하고 속인 것에 대한 자신의 순수한 마음을 농락한 것에 대한 뜨거운 분노였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이 지나자 태석과 시아버지는 정희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그들이 유언장을 찾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나요? 태석이 물었다. 응, 서랍에 있을 거야. 시아버지가 답했다. 수진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들이 유언장을 읽은 후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자신에게는 어떻게 대할까? 시아버지가 유언장을 찾아서 태석과 함께 읽는 동안 수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들의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심각해 보였다. 한참 후 태석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수진에게는 어딘지 어색해 보였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거실로 나간 수진 앞에서 태석과 시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수진아,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태석이 말을 꺼냈다. 수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했다. 어떤 내용인데요?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이야. 그런데 태석이 망설였다. 그런데 뭐예요? 시아버지가 나섰다. 수진아,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머니가 너에 대해서 좀 서운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다. 서운하게요? 수진은 모르는 척 물었다. 어머니 병간호를 하면서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셨나 봐. 유언장에 그런 내용이 있어. 수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자신이 정희의 유언장을 미리 읽었다는 걸 들키면 안 되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뭔가 아쉬웠나 봐. 태석의 말에 수지는 의문이 들었다. 유언장의 진짜 내용을 숨기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간병에 대한 불만만 적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며칠 후 수지는 태석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태석이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회사 일이라며 나가는 경우가 잦았다. 휴대폰도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리했다. 수지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태석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석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삭제된 메시지들이 많았다. 하지만 완전히 삭제되지 않은 몇 개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오늘 밤에 만날 수 있어. 보고 싶어. 수진이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더 자유로워졌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은 혜진이었다. 수지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며칠 더 관찰한 결과 수지는 태석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혜진이라는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만나는 장소는 주로 호텔이나 모텔이었다. 수지는 혜진이 누구인지 알아보기 위해 태석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결혼 전 태석이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혜진이라는 이름이었다는 걸 기억해냈다. 태석은 그 여자와 헤어진 후 수진을 만났다고 했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었던 것 같았다. 오히려 자신과 결혼한 후에도 관계를 지속해온 것 같았다. 수지는 혜진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태석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목록을 뒤져봤다. 그 중에서 혜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찾을 수 있었다. 프로필 사진을 보니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수진보다 키도 크고 스타일도 좋아 보였다. 혜진의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혜진이 올린 사진들 중에 태석과 함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다. 얼굴은 잘리거나 가려져 있었지만 태석이 자주 입는 옷이나 시계, 신발 등이 보였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진들의 날짜였다. 자신이 임신 중이던 시기, 민준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시기, 심지어 정희가 쓰러져서 간병을 하던 시기에도 계속 올라와 있었다. 그렇다면 태석은 자신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시어머니를 간병하는 동안에도 계속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혜진의 프로필을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업란에는 큐레이터라고 적혀 있었고 다니는 곳은 한 유명 갤러리였다. 학력을 보니 명문대 미술사학과 출신이었다. 수지는 자신과 혜진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혜진은 자신과 달리 고학력의 전문직이었고 외모도 훨씬 뛰어났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없어서 자유로웠다. 그제서야 수지는 정희의 유언장에 적힌 그 여자가 바로 혜진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었다. 정희는 처음부터 혜진을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은 단지 임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뿐이었다. 수지는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왜 정희가 자신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왜 태석이 점점 무관심해졌는지, 왜 시댁 식구들이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는지. 자신은 처음부터 이 가족의 진짜 구성원이 아니었다. 단지 태석의 아이를 낳아주는 역할만 부여받았을 뿐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준이를 재우며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치욕감이 뒤섞여 수진의 마음을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 수진은 그날부터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태석의 일정, 통화 기록, 혜진과의 만남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매일 세심하게 관찰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하면서 말이다. 먼저 태석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보기로 했다. 결혼 전 태석이 혜진과 사귀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다시 만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했다. 수지는 태석의 노트북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태석이 출근한 사이 민준이를 재워놓고 조심스럽게 파일들을 살펴봤다. 그 중에서 몇 년 전부터 저장된 사진 폴더를 발견했다. 그 폴더에는 혜진과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의 날짜였다. 자신과 태석이 사귀기 시작한 시점보다도 훨씬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다. 즉, 태석은 자신과 만나면서도 혜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던 것이다. 결혼도 아이도 모두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수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태석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다. 태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한 결과 정기적으로 호텔비, 식당비, 선물비 등이 결제되고 있었다. 그 패턴을 보면 혜진과의 만남에 사용된 것이 분명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명세서의 날짜들이었다. 자신이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민준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으로 괴로워할 때, 정의를 간병하느라 지쳐있을 때도 계속해서 혜진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정의가 남긴 메모들도 다시 찾아봤다. 정의의 방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던 그 메모지들을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혜진이와 태석이 결혼하면 좋을 텐데 수진이는 아이만 낳으면 될 듯. 혜진이가 진짜 며느리감, 수진이에게는 적당히만. 정의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혜진을 진짜 며느리로 맞이하고 수지는 아이를 낳는 역할만 하게 한 후 나중에 밀어내려고 했던 것 같았다. 수지는 혜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혜진이 다니는 갤러리를 몰래 찾아가서 그녀를 직접 보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갤러리 근처까지 가서 기다렸더니 점심시간에 혜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직접 본 혜진은 사진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에 세련된 옷차림까지. 자신과는 정반대의 타입이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혜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을 우연히 엿들은 것이었다. 응, 태석 오빠. 오늘 저녁에 만날 수 있어. 그 여자는 괜찮아. 의심하지 않아. 곧 상황이 정리될 거라고. 정말이지. 오빠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혜진은 자신을 그 여자라고 부르고 있었고 정희와도 무슨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수지는 혜진의 뒤를 몰래 따라가 봤다. 혜진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태석이 나타났다. 둘이 만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본 수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태석이 혜진을 바라보는 눈빛은 자신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눈빛이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다. 태석의 손을 잡고 애정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 모습에서 둘 사이의 깊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민준이를 재우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태석이 늦게 들어왔을 때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맞이했다. 늦었네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다. 태석은 혜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을 것이다. 수지는 태석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다. 여자 향수 냄새였다. 혜진의 향수 냄새일 것이다. 피곤해 보여요. 일이 많이 힘드세요? 응, 요즘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또 거짓말이었다. 태석은 혜진과 만나느라 피곤한 것이지 일 때문이 아니었다. 수지는 태석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해 봤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삭제된 메시지들을 복구해서 볼 수 있었다. 태석과 혜진의 대화 내용은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슬프긴 하지만 이제 우리 계획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진이랑은 언제 정리할 거야? 아이 때문에 복잡하겠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이혼할 거야. 아이는 내가 키울 테니까 걱정 마.
난 빨리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 숨어 다니는 것도 지겨워. 고지야. 우리가 결혼하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엄마가 처음부터 너를 며느리로 생각하셨잖아. 수지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떨렸다. 그들은 이미 자신과의 이혼과 그들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민준이에 대한 계획이었다. 태석은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갈 생각이었고 수지는 아이도 잃고 혼자가 될 상황이었다.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완성되었다. 자신은 처음부터 이용당한 것이었다. 아이를 낳는 역할만 하고 나면 버려질 운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수진도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속였듯이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놀라게 해줄 차례였다. 수지는 그날부터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수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듯이 자신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다. 먼저 태석의 재산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수지는 태석이 출근한 후 그의 서류함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계좌, 예금 통장, 보험 증서 등을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했다. 태석의 재산은 수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다. 아파트 외에도 몇 채의 부동산이 더 있었고 주식 투자 수익도 상당했다. 회사에서의 연봉도 수진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그동안 나에게는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있었구나. 수진은 태석이 혜진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도 계산해봤다.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분석한 결과 한 달에 혜진에게 쓰는 돈이 자신의 생활비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수진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변호사 상담 후기들도 읽어봤다. 특히 불륜이 있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수집이었다. 태석과 혜진의 불륜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했다. 수지는 태석의 휴대폰 메시지를 규칙적으로 백업하기 시작했다. 삭제되기 전에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중요한 대화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뒀다. 또한 태석과 혜진이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기록하여 그들의 만남 패턴을 파악했다. 어느 날 수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태석과 혜진의 만남 현장을 직접 촬영하기로 한 것이다. 민준이를 친구에게 잠시 맡기고 수지는 태석이 혜진과 만나기로 한 호텔 근처에서 대기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두 사람이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수지는 태석의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 태석과 혜진이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며칠 후 녹음기를 회수해서 들어보니 그들의 적나라한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진이가 최근에 뭔가 눈치채는 것 같지 않아? 설마. 걔가 뭘 알겠어.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잖아.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표정이 좀 이상해. 괜찮아. 설사 뭔가 알아차린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왔고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빨리 이혼하고 나랑 결혼해줘. 이제 엄마도 없으니까 반대할 사람도 없잖아. 조금만 더 참아. 적당한 타이밍에 수진이한테 이혼하자고 할게. 아이 문제만 잘 정리하면 돼. 수진은 녹음 내용을 들으며 분노로 손이 떨렸다. 자신을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른다고 비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이를 문제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생각하는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다. 다음으로 수진은 태석의 회사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태석이 다니는 회사는 중견 건설업체였고
태석은 그곳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이 회사에 대한 불미스러운 소문들이 있었다. 수지는 태석의 노트북에서 회사 관련 파일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태석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회사 법인카드로 혜진과의 만남 비용을 지불한 기록, 회사 명의로 구입한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 심지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내역까지 있었다. 이것도 좋은 무기가 될 수 있겠어. 수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태석의 불륜 증거, 횡령 증거, 그리고 정의의 유언장까지. 이 모든 것들을 적절한 타이밍에 공개한다면 태석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수진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자신과 민준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수진은 은밀히 변호사를 만나기 시작했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했다.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에서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특히 상대방의 불륜이 명확히 증명되고 횡령까지 있다면 위자료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수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이 주양육자였고 상대방에게 불륜과 횡령 등의 문제가 있다면 양육권도 어머님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계획이 실현 가능하다는 것을. 수지는 또한 정의의 유언장을 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다. 변호사에 따르면 유언장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개될 경우 태석 가족의 명예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상대방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경우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계획을 세웠다. 첫째, 정의의 장례식 날까지 기다린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이다. 둘째, 태석의 불륜 증거, 횡령 증거, 정의의 유언장을 동시에 공개한다. 셋째,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현장에 있도록 한다. 넷째, 법적 절차는 이미 준비해둔 변호사를 통해 즉시 진행한다. 수지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마지막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태석의 회사 상사와 동료들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그들에게 태석의 횡령 사실을 알릴 예정이었다. 다음으로 지역 신문사와 방송국의 기자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정의의 장례식 날 특종 거리가 있다고 귀띔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민준이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당분간 머물 수 있는 곳을 미리 알아봐뒀고 민준이의 양육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마쳤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지는 마음이 차분해졌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시작된 감정이 이제는 냉정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다. 이제 그들이 나를 어떻게 속였는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될 거야. 정의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이 바로 수진의 복수가 시작되는 날이 될 것이었다. 그동안 순진하고 착한 며느리,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해온 수진. 하지만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왔다. 태석과 혜진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직 수진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수진을 순진한 바보로 여기며 자신들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수진이 얼마나 치밀하고 냉정한 여자인지를. 정의의 49제가 열리는 날이 왔다. 수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검은 상복을 입고 조용히 준비를 마쳤다.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며느리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 모든 것이 끝난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 장례식장에는 태석의 친척들과 회사 동료들, 정의의 친구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수지는 미리 연락해둔 기자들이 취재진으로 가장에서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진아, 고생 많았어. 어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태석의 친척들이 수진을 위로했다. 네, 감사합니다. 수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태석과 혜진은 각각 따로 와 있었다. 혜진은 조문객 중 한 명으로 가장해서 뒤쪽에 서 있었고, 태석은 상주로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은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 수진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을 확인한 후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갔다. 잠시 모든 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진의 말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다. 태석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태석이 다가와서 수군거렸다. 시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어서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수진은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남기셨는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혼자만 알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수진에게 주목했다.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는 유언장에서 내 며느리는 수진이가 아니라 그 여자였다고 하셨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태석은 창백해져서 수진을 막으려 했지만 수진은 계속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바로. 수진은 혜진을 가리켰다. 저기 서 있는 분입니다. 제 남편과 불륜 관계에 있는 분이죠.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웅성거렸고 혜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뒤로 물러섰다. 수진아, 당장 그만해. 태석이 소리쳤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다. 더 놀라운 것은 시어머니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계획하고 계셨어요. 수진은 정의의 유언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다. 수진이는 그저 임신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것뿐이다. 이 집안의 진짜 가족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아이만 있으면 된다. 장례식장이 더욱 시끄러워졌다. 태석의 친척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고 정의의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여기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수진은 준비해둔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태석과 혜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들의 친밀한 대화 내용, 몇 년간 지속된 불륜의 증거들이 차례로 공개되었다. 이 모든 일은 제가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역할만 하고 나중에는 버려질 운명이었던 거죠. 태석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수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렸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라고. 태석이 소리쳤지만 수진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수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제 남편은 회사 돈을 횡령해서 이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수진은 태석의 횡령 증거들을 공개했다.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개인 계좌로 빼돌린 자금 내역, 회사 물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다. 이제 태석의 회사 상사들까지 경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즉시 휴대폰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알게 된 진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거짓된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 없습니다. 수진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다. 장례식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기자들은 이미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서로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느라 소란스러웠다. 태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혜진은 이미 도망치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갔다. 태석의 회사 상사가 다가와서 말했다. 태석 씨,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서 즉시 조사가 들어갈 겁니다. 일단 출근 정지 조치하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태석은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불륜이 들통난 것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쫓겨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수진아, 이걸 왜 이렇게까지? 태석이 다가와서 말했지만 수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들이 나를 속였을 때부터 이미 끝난 거였어요. 시아버지도 충격에 빠져서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의 진짜 생각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다. 수지는 준비해둔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될 것이었다. 모든 증거는 이미 변호사에게 넘겨져 있습니다. 이혼과 양육권, 재산 분할, 그리고 횡령에 대한 고발까지 모든 것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기사로 보도되었다. 건설업체 간부의 충격적인 불륜과 횡령 사건, 며느리가 폭로한 시댁의 은밀한 계획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다. 태석은 그날로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혜진도 직장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으며 결국 사직하게 되었다. 수진의 복수는 완벽했다. 그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모든 거짓과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한 것이다.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났다. 법정에서의 모든 절차가 끝나고 수진은 원하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재산의 70%와 상당한 위자료, 그리고 민준이의 양육권까지. 태석은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혜진과의 관계도 사건이 터진 후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 혜진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면서 연락이 두절되었다. 수지는 민준이와 함께 서울을 떠나 제주도의 작은 마을로 이주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카페를 열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시작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수진의 마음가짐을 그대로 담은 이름이었다. 어머니, 이 카페 정말 예쁘네요. 언제 오픈하신 거예요? 단골 손님이 물었다. 6개월 전에 오픈했어요. 저희 민준이랑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요. 수지는 이제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가짜 가족을 위해 억지로 짓던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소였다. 민준이는 제주도의 맑은 공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이는 서울에서의 복잡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고 엄마와 단둘이 사는 평화로운 일상을 좋아했다. 엄마, 바다 보러 가자. 민준이가 수진의 치마를 잡아당기며 말했다. 그래, 우리 민준이. 카페 문 닫고 바다 보러 가자. 수진은 민준이의 손을 잡고 바다로 향했다. 석양이 지는 제주 바다는 언제 봐도 아름다웠다. 바다를 바라보며 수진은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다. 처음에는 복수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신과 민준이의 진짜 행복을 찾게 되었다. 그날 밤 수진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민준이와 함께 바다를 보고 카페에서 손님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 말이다. 한 달 후 태석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왔다. 수지는 그 편지를 읽지 않고 그대로 버렸다. 더 이상 그 사람과는 어떤 연결고리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시아버지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지는 받지 않았다.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어느 날 카페에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수진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그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했다. 저도 남편의 배신을 겪어봐서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행복해요. 거짓된 관계보다는 진실한 혼자가 낫더라고요. 그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며 수지는 깨달았다.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수지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새로운 시작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이혼이나 별거를 겪은 여성들이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이었다. 첫 모임에는 5명의 여성이 참석했다.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며 눈물도 흘리고 웃음도 터뜨렸다. 저는 20년 동안 남편의 뒷바라지만 했는데 결국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저는 시댁에서 계속 무시당했어요.
아들만 낳으라고 압박하고 남편이 사업 실패하고 빚만 남겨두고 도망갔어요. 각자의 아픔을 나누면서도 모두들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다.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를 얻은 여성들도 많았다. 수진 씨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거짓 위에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시작 모임은 점점 커졌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다.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책 제목은 진짜 가족을 찾아서였다. 거짓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수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다. 책이 출간된 후 많은 여성들로부터 감사 인사를 받았다. 수진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다는 것이었다. 민준이는 이제 5살이 되었다. 아이는 제주도에서의 생활을 너무 좋아했고 엄마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지? 그럼 우리 민준이가 원하는 만큼 계속 여기서 살자. 수지는 민준이를 안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었다.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거짓과 이용으로 얼룩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관계. 어느 날 저녁 수지는 민준이와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거 알지? 응, 나도 엄마 사랑해. 민준이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수지는 확신했다. 자신이 내린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거짓된 평화보다는 진실한 싸움을, 가짜 가족보다는 진짜 가족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태석과 그 가족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사회적 비난을 받으며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수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한 분노나 원망을 품지 않았다. 그저 자신과 민준이의 행복에 집중할 뿐이었다. 당신들이 나를 버렸을 때 나는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젠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장례식장에서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복수가 아니라 해방이었다. 거짓된 관계에서의 해방,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었다. 수진과 민준이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그들만의 진짜 가족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수지는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